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그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경제 협력이란 것이 따사로운 어떤 훈풍이 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원유 원자력을 3년 내 전부 퇴출하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러시아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를 전면 퇴출하겠다. 3년 안에. 근데 그 화석 연료에 당연히 석탄이 들어갈 것이고요. 보니까 그 천연가스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유럽, 특히 독일이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 특히 천연 액화가스를 수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끊기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서 이게 축소가 됐었는데, 이번 이런 발표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타격일 텐데, 문제는 유럽연합의 그 선언이란 것이 그야말로 선언이고요. 실제로 3년이라는 기간 내지는 실제로 실무 차원에서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아마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지만 그래도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나오는 난방비 하고요. 그게 안 돼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했을 때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겨울에 엄청난 난방비 폭탄을 내야 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에 차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부적인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일단 유럽연합이라고 했을 때 요 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헝가리 같은 나라가 있을 텐데요. 이 나라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세 나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유럽연합이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세 나라의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존재한다.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라는까지도 이제 해결이 돼야지 확실하게 지금 계획한 대로 나갈 텐데요. 이제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고 실행이 된다면 러시아에게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러시아도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그쪽의 비중을 키워서 서유로부터 받는 타격을 상쇄하려고 하겠죠. 완벽한 대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로서도 그럭저럭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의 정책이 완벽히 수행이 된다면 전제하에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겠으나 그 타격의 강도는 일정한 수준일 것이고, 러시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퇴출 선언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러시아를 완전히 나누게 되는 걸까요?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유화 정책을 펴서 푸틴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성이든 아니면 원칙에 따른 그 입장이든 어쨌든 간에 서유럽과 러시아의 그 대립 구도는 지속이 될 듯하고 그 한 표현이 바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이 아니겠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그 미묘한 문제일 텐데요. 당연히 그 서유럽 국가들이 예전부터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청정 연료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추세일 텐데 콕 집어서 러시아산 그 화석 연료를 퇴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추세로만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분명히 그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러시아에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유럽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추측인데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한정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세력이 이제 가까스로 지금의 정치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균열을 일으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극우 내지는 급진 우파이겠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대한당인가요?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리 르펜. 르펜이 최근에 선거 출마 그거를 박탈당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상당히 강성해졌고 마크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퇴출하게 되면 분명히 유럽 경제에도 일정한 부하가 걸릴 것이고 경제가 경직되거나 아니면 호경기로 가는 길이 막힐 텐데 그러면 더 지금의 정치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극우 아니면 급진 우파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조금 상당히 좀 어떤 때는 이제 의심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리고 영국의 현 총리는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자국에게 가해지는 어떤 일정한 충격, 경제의 침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그 대안이 확실히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힘을 키울 이 반대당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가, 상당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파 정권으로 들어서면 이 선언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는 일단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저 먼 나라 왜 도와주느냐. 그리고 고담준을 할 상황이 없다고 하는데 기존의 정치 체제가 그걸 안 들어주니까 독일에서는 대한당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르팽당에 투표를 하고 좀 최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당한테 표를 주지 않고요. 더 이제 극우적인 정당에게 표를 주면서 이 정계가 아주 요동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서유럽의 정치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르팽당,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마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러시아는 지금 식료품 등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예,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라서요. 일단 수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있는 건 사실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인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과연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을 흔들 만한 수준인가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좀 얼마만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찰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 주위에서 러시아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소비자 물가가 위협적으로 올랐다 내지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이런 그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상 비평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체제가 뒤흔들리거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이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상 비평이어가지고요. 수치를 대라고 하면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안에 휴전한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 잘 버텨왔고 어떤 경우는 호황까지 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굴러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거품이 끼어 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호황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쌓여 있을 텐데 만약에 올해 안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러시아 정부 특히 푸틴의 경제 브레인들이 연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거품 경제를 이렇게 줄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성공하면은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으로 일어났던 경제의 활성화를 유지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갈 것이고 만약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거품이 펑 터지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쟁 동안 누려왔던 이제 특수는 다 끝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내픽 경제, 궁핍 경제를 해야 되지 않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할 때 한국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주 세밀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 유명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죠.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유명한 회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타격을 입을 줄 알았더니 러시아로서는 나름대로 잘 버텨왔어요. 그게 뭐냐면 국산품으로 다 대체를 해왔고요.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이 이 러시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큰 손들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일 텐데 이 재벌들이 예전에 이 수익을 얻으면은 많은 경우에 그 재산을 해외로 많이 빼돌렸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계좌가 다 동결되면서 이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돈을 벌어도 예전처럼 해외로 못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이 돈이 돌면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 기간 동안에 서방,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서방의 자본이 러시아에 다 물러났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나갔고, 이런 식 다 나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서방 자본이 러시아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행정부의 요인들이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의사를 밝혀도 막겠다는 것이었겠죠.
그것은 일정한 뭐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원한의 표현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그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어떤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방 자본에 대한 어떤 매몰찬 입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자본에게는 조금은 좀 풀린 표정,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오리온 제과인가요? 대규모로 그 자본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들었고요. 기아 자동차도 또 그 진출을 해서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매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명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재매입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 재매입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명 계약을 맺고 나왔는데 현대자동차도 다시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로서도 아주 뭐랄까요 매몰차게 거절한 입장은 아니고 상당히 좀 훈풍이 부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나마 좀 안심인 상황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경제 협력이란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회색은 아니다. 상당히 좀 발그레한 따사로운 어떤 훈풍이 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훈풍이 실제로 아주 여름 날씨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에 러시아 정부가 아마 분명히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게 그 냉엄한 국제사회 그리고 경제 전선에서 의리란 것이 사실은 뭐 크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를 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자신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국가에게는 뭔가 보답을 해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떼내서 뭐 강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을 때 미국을 위시한 이 세력이 엄청나게 제재를 가했고 그때도 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러쉬를 일었었는데요. 그때 끝까지 러시아에 남았던 기업들은 그 뒤로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의리를 지킨 그 기업이라고 해서 그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 팔도인가요? 도시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업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재 기업이었는데요. 그때 압박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승부수를 던져서 계속 러시아 현지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했던 기업은 그 이후로 그 러시아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사세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방과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업 문화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경제 정책에서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이윤 수익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윤과 수익이 어떤 실현되는 작동 메커니즘에서 약간은 러시아는 서방보다는 의리를 좀 따진다. 근데 그런 문화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유리한 그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살짝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는 미국의 제재가 있잖아요. 러시아로 진출할 때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대하는 입장하고 러시아를 대하는 입장이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특히 경제에서 그렇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간에 그 고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그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으로서 러시아는 사실은 그 중국만큼 견제 대상이 아니고요. 러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에 뭐 위협이 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이 러시아 쪽에 진출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와 러시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인재 유출 때문에 첨단 산업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원뿐이다. 남성이 부족해 인구도 줄어들어서 러시아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현상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전쟁 동안에 많은 러시아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쪽에 그 종사하는 러시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러시아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그 바닥낼 만큼 심한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고요. 빠져나간 만큼 또 러시아도 메우지 않겠습니까? 길러내서. 물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훨씬 더 유리했겠지만 인재들이 그 유출된 어떤 그런 폭이 러시아 경제 성장 동력을 완전히 그 없앨 정도로 심하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하고요. 또 하나 그 러시아가 팔아먹을 것이 지금 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을 좀 제가 볼 땐 과장인 듯 합니다. 그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고 최근에 그 경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푸틴이 목표한 바까지는 그러니까 수준이 오르지 못했는데 꾸준히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원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이것은 지나친 좀 제가 평가인 것 같고요. 또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도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 국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때문에 뭐 병사들이 많이 죽어서 젊은 인구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측면보다는 러시아의 그 인구 구조 자체가 저출생 국가이기 때문에 하급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은 거기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 부스터 효과는 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국가 위정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노동 생산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 러시아의 인구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게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인구 구조의 그 변화가 극심해서.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인구가 충분치 않아서, 이 노동 인구가 모자른 것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 인력을 끌어들여서 메워왔는데, 뭐 최근에 그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경우에 러시아도 이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쪽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축이 제가 볼 때 북한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 노동력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으니까요.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상황이고, 중앙아시아 노동력보다는 좀 믿을만 할 것이고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메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지금까지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 왔는데 아마 다른 그 소스를 구하려고 할 듯하다. 그것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날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위에 그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 듯한데 북한이 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